며느리가 보여준 그 영상을 보고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재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궁합이 안 맞았다고, 젊은 부부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아들도 예전보다 안정된 것 같았고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적금을 깨서까지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줬습니다. 하객도 200명이 넘게 초대했고 신혼집도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지 딱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찾아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은 한참을 말을 하지 못하고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또 이혼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냐고 되묻자 아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이미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겨우 2년 만에 또 이혼이라니요. 도대체 이번엔 무슨 문제냐고,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안 맞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혼이면 이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냥 안 맞는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황급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이혼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두 번째라니요.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두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얘는 초췌한 얼굴로 제 앞에 앉더니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얘가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전처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상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아들이 낯선 여자와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최소 10번 이상 만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친구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알아보니 그 여자가 바로 남편의 전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얘는 왜 이혼한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물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들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영상을 보여주자 더 이상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모른다고, 자기만 아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노크를 했지만 아들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며 이미 이혼 동의서에 서명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느리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아들 방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전처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 양육비를 보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이라니요? 우리 아들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습니다. 아이가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 남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 하지만 양육비만은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에는 아이가 이제 5살이 됐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게 손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아들이 그 아이를 포기하고 재혼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내 핏줄인데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그 아이에게 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설령 아들이 원망한다 해도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를 찾아가 손자를 만나겠다고 말입니다. 전처의 주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편지 봉투에 주소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들 몰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전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아이가 재활운동기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작았고 다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맑은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모르셨을 거라고 아이 때문에 이혼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매일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만큼은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보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제가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며느리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손자의 재활치료비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재활치료비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제법 저를 따랐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아들을 설득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아이라도 내 손자는 손자라고,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화를 냈습니다. 왜 자기 허락도 없이 전처를 만나느냐고 자기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들이 제 통장 거래 내역을 몰래 확인한 것입니다.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을 보고 추궁해 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자 재활 치료비로 보내고 있다고, 앞으로도 계속 보낼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아이와 관계를 끊으라고, 더 이상 만나지도 말고 돈도 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아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만약 계속 전처와 만나고 돈을 보낸다면 절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들 테니 시설에 들어가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든 어디든 가겠다고, 하지만 손자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린다 해도 손자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할머니인 제가 필요했으니까요. 아들은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무엇이 아들을 이토록 냉정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아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주차장에서 아들의 차를 발견한 것입니다. 차 안에는 아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놀랍게도 두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이혼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같이 있는 걸까요? 저는 며칠간 아들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참다 못해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얘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혼했다며 왜 아직도 같이 사느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며느리가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저를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이혼한 게 아니라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지만 자기는 거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 말입니다. 며느리의 설명을 듣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임신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 그 이유가 산정검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얘에게 온갖 산정검사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양수검사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모두 하라고 강박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봐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검사 결과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아이를 포기하자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과는 못 살겠다며 진짜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장애, 전처와의 계속된 만남, 그리고 산정검사에 대한 강박. 아들에게 무언가 큰 트라우마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만나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상담센터로 데려갔습니다. 방강제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완강히 거부했지만 제가 물러서지 않자 결국 따라왔습니다. 상담사 앞에 앉은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말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천적 장애라고 들었는데 아들 탓이라니요. 아들의 설명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내가 배를 강하게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이후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실수 때문에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됐다는 생각에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양육비만큼은 꼬박꼬박 보냈다고, 그리고 가끔 전철을 만나 아이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혼도 그래서였다고 합니다. 새 아이를 낳아서 속죄하고 싶었다고, 이번에는 완벽한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내가 임신하자 공포가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자기 탓으로, 또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검사를 강요했고 결국 아내와도 갈등을 빚게 됐다는 겁니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고,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내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사과하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도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과거를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함께 하겠다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고 다독였습니다. 상담을 받은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처와 아이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함께 가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행했습니다. 전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아들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남자를 경계하는 듯 저 뒤로 숨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처에게도 사과했습니다. 혼자 모든 짐을 떠안게 해서 미안하다고, 비겁하게 도망쳐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아빠 역할을 하고 싶다고, 아이 곁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며느리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아이를 만나러 갔고 재활치료에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아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와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첫 아이의 일,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 그리고 두려웠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결국 아들을 이해해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극복하자고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불안해하지만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 상담을 계속 받으며 두려움과 맞서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며느리가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손자가 혼자 걷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재활 치료를 받은 지 3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이는 아빠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와 아이, 두 번째 며느리와 뱃속의 아기, 그리고 아들과 저까지. 이상한 가족 구성이었지만 그 자리가 따뜻했습니다. 식사 중에 첫 번째 손자가 제 손을 잡고 웃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어제는 아들이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자기가 변할 수 있었다고, 진정한 아빠가 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라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오늘도 저는 손자와 놀이터에 왔습니다. 아이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미끄럼틀에 오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봅니다.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하지만 스스로 해내길 기다립니다. 아이가 마침내 미끄럼틀 위에 올라서자 저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답합니다. 놀이터 입구 쪽을 보니 아들이 서 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모양입니다. 아들은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뒤섞여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손짓합니다. 이리 오라고, 아이와 함께 놀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리고 아이 곁에 앉습니다.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웃습니다. 아들도 웃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고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있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다면 가족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놀이터에는 따뜻한 노을빛이 내려앉습니다. 저는 손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들도 아이의 다른 손을 잡습니다. 셋이 나란히 걷는 이 길이 참 평화롭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함께 맞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손자를 전 며느리에게 인계합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저도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이 며느리도 제 가족입니다. 아들이 떠나려 하자 아이가 다시 오라고 보챕니다. 아들은 약속합니다. 이번 주말에 또 오겠다고, 함께 공원에 가자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제 팔짱을 낍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온기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 엄마에게 기대라고,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고맙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도 저는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비록 우회로를 돌아왔지만 결국 저희 가족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손자도, 두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곧 태어날 새 생명까지 모두가 제 가족입니다. 이 모든 인연이 소중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이 가족들을 지켜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할머니이자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